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토론회 진행을 맡은 김한광입니다. 지방선거 이후 여야 정치권의 차기 지도부 선출 일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다음 달 2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데요. 현재 전국을 도며 후보의 자질과 비전을 검증하는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의 지지율을 회복하고 다음 총선을 준비할 막중한 권한을 가진, 책임을 가진 차기 지도부로는 누가 적합할까요? 오늘 90분 동안 진행되는 토론회를 지켜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는 바른미래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고 전주 MBC가 주관하며 유튜브 채널 전주 MBC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후보자들의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에 추첨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 방식을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각 후보자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같은 질문에 후보들의 답을 들어보는 공통 질문과 후보자 개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는 주도권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각 순서마다 후보자별 발언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정면에 설치된 모니터를 보면서 시간 안에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공약과 정책을 바탕으로 토론해 주길 바라며 상호 비방이나 인신 공격은 삼가 주시길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기조연설 시작합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먼저 하태경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하태경입니다. 우리 당은 지금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있습니다. 우리 당은 변화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뿌리부터 바뀌지 않으면 소멸할 수 있는 그런 당입니다. 이 시기에는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대표가 나와야 됩니다. 이미 검증이 끝나서 국민들에게 전혀 감동이 없는,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대표가 나오면 우리 당은 조용히 사라지고 맙니다. 그만큼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당입니다. 저 하태경은 화끈하게 이 위기를 돌파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잘하는 거는 잘했다고 화끈하게 도와주고, 잘못하는 것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강력하게 막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경제를 망치고 있습니다. 막겠습니다. 경제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 싸우겠습니다. 하지만 남북관계 그런 대로 잘 합니다. 이런 부분은 도와주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야당, 국가 국민을 위한 야당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은 권은희 후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향의 도시 전주에 왔습니다. 오늘 원래 이 방송은 없었는데 정운천 후보님께서 전주 우리 당원이 4만 5천 명이나 되니 꼭 직접 와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왔습니다. 오니까 좋은데요. 저는 KT에서 여성 임원 2호이고 자력으로 유리천장을 뚫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1588, 080, 콜렉트콜 등 많은 수십여 개의 서비스들을 개발하고 사업화했고요. 또 중소기업 대표도 했었습니다. 우리 광주에 그 현역 수사과장 했던 현역 권은희 의원과 동명이인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지금 같은 배를 타고 있습니다. 니 편 내 편 없습니다. 힘을 합쳐서 오직 이 난국을 헤쳐가야 됩니다. 그런 후보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뽑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김영환 후보입니다. 1894년에 고부에서 봉기한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때 이 나라 개혁의 선봉에 전북이 있었고 호남이 있었습니다. 2016년 총선에서 국민의당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개혁하라고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뽑아주고 또 지지했습니다. 호남 차별을 극복하는 인사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 참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제 민생이 파탄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급격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기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정당이 바른미래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싸우는 야당, 강력한 야당을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만들어주신 국민의당을 만들었던 그 개혁 정신, 개혁의 선봉에 저희가 서겠습니다. 강한 야당의 대표 김영환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손학규 후보입니다. 어제 저녁 인천 남동공단에서 공장에서 불이 나서 9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유가족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태풍 쏠릭이 옵니다. 자연재해, 재난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장하성 실장이 사는 송파구 아파트 주민대표자 회의에서 경비원 116명을 64명으로 줄인다고 결의를 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장하성 실장은 좀 더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싸우지 마라, 직을 걸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시장이 경제의 기본이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분배와 성장을 동시에 이룰 바른미래정당, 중도 개혁정당 바른미래정당, 저 손학규가 이끌겠습니다. 이어서 정운천 후보입니다. 된다, 된다, 꼭 된다. 전북 출신 정운천 의원입니다. 2년 전에 정말 32년 만에 철옹성 전주에서 저를 홀대받은 전북 예산 제대로 좀 만들어 보라고 저를 당선시켜 주셨습니다. 3년 연속 예결위원으로 전북 예산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거혁명으로 저를 지역장벽을 깨고 동서 통합의 아이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에너지를 모아서 이번 바른미래당은 이제 지역을 넘어서 동서 통합, 이념을 넘어서 민생 실용정당으로 새로운 정당의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거기에 가장 적임자가 정운천입니다. 왜? 바로 유승민, 안철수 대표를 통합을 시켜서 바른미래당의 주역이 되었고 그 힘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이 창당 전에 20% 가깝게 했는데 그 에너지, 통합의 에너지를 다시 만든다면 큰 지지를 받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고의 적임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준석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지역구가 노원구인데요. 서울에서 전라북도 출신이 제일 많이 살고 있는 지역구가 바로 노원구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파트 바로 밑에 층에도 이제 정읍 출신이 한 분 살고 계셔가지고 제가 토론에 온다고 한번 여쭤봤더니만은 자신 있게 하라 그러더라고요. 전라북도 분들 같은 경우에 항상 사회 개혁에 앞장서 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당신네 당에 정운천도 만들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을 많이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동서 갈등이 있었을 때도 열심히 하는 사람 뽑는 데 앞장서 주셨고 국민의당의 창당을 만들어 주셨던 전북이 이번에는 대한민국 정치를 한번 젊게 만드는 일에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당, 야당 보면서 많은 실망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에 대한 답으로 제가 세대 교체를 이루어서 정치권의 대변혁을 이뤄보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의 청년들 굉장히 힘든 것, 어려운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의 유학원, 전라북도 출신들 말을 들어보면은 전라북도에 일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이 문제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 봅시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공통질문 순서입니다. 첫 번째 공통질문 주제는 당 지지율 회복 방안입니다. 지방선거 이후 바른미래당은 한 자릿수 지지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정의당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지지율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후보들께서는 이 같은 민심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요? 또 당 대표가 된다면 당의 지지율을 어떻게 끌어올릴지 그 방안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이번 순서는 권은희 후보부터입니다. 네, 부끄럽습니다. 정의당은 일단 당의 간판이 신선하게 바뀌었고요. 민주당의 식상한, 실망한 층이 이동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동서가 화합한 당입니다. 스펙트럼은 넓으나 확실한 충성 지지층이 지금 형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확실히 하자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당의 통합의 가치를 살려서 진정성 있게 나가면은 우리 국민들이 알아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는 지키고 진보는 터뜨린다고 합니다만은 우리 당은 지킬 건 지키고 터뜨릴 거는 터뜨리겠습니다. 이번에 특활비 폐지도 우리 바른미래당이 가장 앞장서서 폐지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새정치 앞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지율 올라갈 겁니다. 이어서 김영환 후보입니다.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간 보는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싸울 때는 싸워야 한다. 이것이 우리 당의 지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예가 있습니다. 이 지역 출신의 김관영 원내대표께서 이번에 특활비 폐지와 관련해서 간 보는 정치를 하지 않고 군더더기를 붙이지 않고 완전히 폐지하는 길을 감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싸움에서 정의당보다 더 강하게 싸워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편에 서서 진보가 잘못할 때는 진보와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과 싸워야 합니다. 참여연대와 싸워야 합니다. 민변과도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보가 잘못할 때는 민주당과 싸우고 보수가 잘못할 때는 보수와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보다 더 보수적인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싸워야 이길 수 있습니다. 이어서 손학규 후보입니다. 정당에서 지지율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대표가 되면은 지지율을 높이는 데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습니다. 국민이 우리를 외면했습니다.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통합을 해야 됩니다. 양당이 합쳤는데 전혀 통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통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혁해야 합니다. 인사가 공평해야 합니다. 내 편 계파별 인상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혁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민생을 돌보는 정당으로서 현장에 나가야 합니다. 한편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한 분배 정의에 충실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서 성장하는 경제를 만드는데 저희가 앞장서야 합니다.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시간 지났습니다. 이어서 정운천 후보입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이 창당하기 전에는 기대감으로 지지율이 20%가 가깝게 되었습니다. 창당해서 우리 통서통합정당, 민생실용정당, 미래정당으로 나갈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만들었는데 결국 6.13 선거에서 구태인 분열과 공천 잡음으로 모든 최고의 가치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0년 동안 지역 장벽에 묶이고 30년 동안 이념 보수 진보에 묶여서 우리 국민 속으로 달려가지를 못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제가 계속 해왔지만 민생 총괄 특위, 특히 뭐 일자리 특위도 있고 또 뭐 에너지 특위, 반려동물 특위, 또 그 외에 소상공인 특위, 중소기업 특위 이러한 특위를 한 20개 만들어서 우리 현역 의원과 우리 원외위원장과 함께 현장 속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직접 찾아서 그걸 해결한다고 하면 우리 바른미래당은 그 기대를 확대해서 지지율이 크게 올라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어서 이준석 후보입니다. 아마 국민들이 우리 바른미래당을 보면은 참 신기할 겁니다. 저렇게 좋은 구슬들을 모아놓고 왜 꿰질 못해가지고 저렇게 지지율이 안 나오나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 당에 있는 이미 두 분의 대선 주자들 유승민, 안철수 두 분의 자질은 다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저는 이번에 대표 경선에 같이 나오셨지만은 손학규 후보 같은 분도 충분히 좋은 대권 주자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왜 대표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차라리 화투 게임에서도 광이 3개면 바로 3점으로 납니다. 여러 대선 주자들이 경쟁하는 구도 속에서 각자의 이념과 어젠다를 가지고 원칙을 지켜가면서 서로 경쟁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만큼 국민의 관심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정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참 좋은 구슬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꿰는 방식은 정말 구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젊은 저는 앞으로 정치를 해야 할 날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줄 서기보다 항상 바른 원칙을 세우고 새로운 방식을 정립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바른미래당이 새로운 운영 방식을 가지고 이 구슬들을 깨어낼 수 있게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태경 후보입니다. 예, 우리 당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국민들이 볼 때 당이 오락가락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지향하느냐, 노선이 뭐냐, 비전이 뭐냐, 일관된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외교 안보는 초당적으로 해야 됩니다. 한국당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심판받았던 것은
외교 안보 문제까지도 발목을 잡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외교 안보는 당을 떠나서 나라를 위해서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치는 다릅니다.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견제해야 됩니다. 저희는 지금 문재인 정부 사실 남북관계 빼고는 잘하는 게 없습니다. 특히 경제는 완전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문국망이라는 말이 떠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민을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그리고 특권, 제가 국회 특활비 폐지 1호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특권을 폐지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반드시 특권 폐지 정당이 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 방식은 이렇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나머지 5 후보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단 한 후보에게만 질문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2명 이상의 후보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답변 시간은 30초 이상 보장해 주길 바랍니다. 필요할 경우 사회자 권한으로 제지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한 후보가 사용할 수 있는 주도권 토론 시간은 9분입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김영환 후보에게 먼저 9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손학규 예.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정치는 서 있을 곳에 서 있고 안 서 있을 곳에 서지 않는 것이 정치의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016년 겨울에 민주당의 혁신을 요구하던 안철수가 정론관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당에 남아서 혁신을 하겠다는 성명서와 탈당을 해서 광야에 서겠다는 성명서 2개를 갖고 갔다고 합니다. 문재인의 전화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끝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바로 가만히 있어. 지금 다시 해. 아니 계속하십시오. 이거 시간을 다시 해야지. 처음부터 다시 하죠. 다시 해주세요. 잠시만 지금 진행에 약간 차질이 있는데요. 처음부터 다시 해주세요. 네. 답변 제가 발언할 때는 좀 말씀 안 하시면 좋겠네요. 네. 처음부터 다시 해주시죠. 잠시만 지금 정리 다 된 거 맞죠? 진행하면 됩니까? 예. 지금 현장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그럼 그러면 김영환 후보 주도권 토론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김영환 후보에게 먼저 주도권 토론 시간 9분 드리겠습니다. 예, 손학규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정치는 서 있을 곳에 서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서지 말 곳에 서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6년 겨울에 안철수 후보가 정론관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혁신을 요구하는 성명서 하나와 민주당을 탈당해서 광야에 서겠다는 탈당 선언문을 갖고 가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당시 당대표로부터 전화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근데 결국 전화가 오지 않아서 광야에 서게 됐습니다. 그때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광야에 안철수 대표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수도권 호남의 의원들이 나오긴 했지만 수도권의 의원이 하나도 곁에 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수도권 4선 의원으로 5선의 길을 포기하고 그 곁에 섰습니다. 경기도에서 한 명 있는 일이었고 총선까지 한 명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만덕산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손학규 대표께서 내려오시기를 앙망했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기다렸습니다. 오시지 않았습니다. 총선이 진행됐습니다. 수도권에서 전멸했습니다. 김성식 의원 하나를 제외하고 안철수를 제외하고는 전멸했습니다. 그때 손학규 대표께서 오셔서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때 국민의당의 안철수 곁에 손학규 대표가 서 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때 서 있지 않았을까? 그 말씀을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때 강진 만덕산에 있었고 그때까지는
정치에 다시 복귀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 겨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봄에 김종인 대표가 총선에 나와서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었습니다만 저는 총선에 나가서 도울 위치가 아니다라고 사양을 했습니다. 그때 안철수 대표나 누가 저에게 특별한 요청을 하진 않았습니다. 네. 1997년입니다. 7월 21일 날 신한국당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신한국당 대통령 후보로 이해창이 선출됐습니다. 차점자가 이인재였습니다. 3위가 손학규 후보였습니다. 7월 22일 날 조간신문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저는 그때 당의 정세분석실장을 맡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이해창 후보의 지지율이 40%가 넘었습니다. 우리 네 번째 도전하는 김대중 후보의 지지율이 1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7월 23일 대정부 질문에 제 정치 생명을 걸고 이해창 후보의 두 아들의 병역 문제를 폭로했습니다. 179cm, 39kg, 이것이 어떻게 병역 면제의 사유가 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총리가 고건이었습니다. 그때 정권교체, 50년 만에 정권교체, 김대중으로의 정권교체, 민주화의 그 정권교체 현장에 손학규 후보가 없었습니다. 그때 신한국당의 대통령 후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김대중 곁에, 호남 곁에, 그리고 정권교체 곁에 그렇게 곁에 없던 손학규 대표가 이 적통을 이어받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어떻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1997년에 대통령 후보에 나간 일이 없는데요. 없습니까? 예, 저는 신한국당에 계신 건 사실이고요. 그때는 신한국당 또는 한나라당이었을 텐데 대통령 후보는 네, 2007년에 나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래서 2008년까지 신한국당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2007년 봄에 한나라당을 탈당을 했죠. 그렇습니다. 네. 정권 교체의 길, 김대중의 길에 그 곁에 없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손학규 대표님은 민주화 운동하시고 도시 민민 운동하시고 또 기독교 운동하시고 이렇게 민주화 운동하셨는데 어찌하여 민주화의 그런 야당의 길을 가지 않고 여당의 길로 가서 그래 신한국당의 그런 장관이 되시고 도지사가 되시고 국회의원 되시는 이 길로 가셨는가? 서 있을 자리가 아니었는데 그쪽에 가셨다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1980 조금 이따 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980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긴급조치 위반으로 치과대학 5학년에서 감옥에 가서 20개월을 살고 난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시고 80년 5월이 왔습니다. 그래서 합동수사본부에 가서 고문을 당하던 그 시절에 광주의 시민들이 살육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출소하자마자 저는 김현장이가 쓴 광주 시민 살육 작전이라는 유인물을 20만 장을 뽑아서 연희동 일대, 신촌 일대에 뿌리고 다녔습니다. 그것이 꼬리가 잡혔습니다. 9월 달에 대학이 열리자마자 전두환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엄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학생운동에 참여했고 지명수배 받았고 그렇게 해서 학교를 또 질적당하고 그렇게 해서 노동자 생활을 하고 추운 겨울날 전봇대 위에 올라가서 노동자로 전선을 잇는 일을 했습니다. 6년을 했습니다. 그것이 6년, 8년에 걸친 일이었습니다.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그때 옥스퍼드에 계셨습니까? 네. 옥스퍼드에 가신 것을 탓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 부럽습니다. 그러나 광주가 살육되는 그 현장에 서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은 다른 당과 다른 입장에 서 있는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손학규 대표님은 민주화 운동에 열정을 갖고 계시고 도시 민민 운동을 하셨다고 하시는 그런 분들께서 광주가 학살되는 이 현장 속에서 같이 있지 않고 옥스퍼드 대학의 학위가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 저는 그러기 때문에 서 있을 곳에 서 있지 않고 서 있지 않을 곳에 서 있는 그런 일이 타이밍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의식의 문제이고 결국은 이것이 우리 당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방향을 정해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서 계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1980년 5월 18일 그때 영국에 있었습니다. 1980년 초에 바로 그 전해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기에 의해서 죽고 유신 체제가 끝나고 나는 바깥 세상을 좀 봐야 되겠다. 1970년을 온통 민주화 운동으로 보내면서 국제 관계가 중요하고 세계 움직임이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 장학금을 받아서 영국에 갔었고 거기 있는 중간에 5.18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공부를 했는데 5.18 현장에 있지 않았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저는 외국 드리겠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좀 더 넓은 견문을 익혔다는 말씀을 옥스퍼드 드립니다. 대학과 해외 유학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당의 대표가 되어야 될 분이 광주와 이 호남이 고립되어 있고 시민들이 살육되는 그 현장에 있지 않았다. 그다음에 정권 교체가 되는 50년 동안 김대중과 같이 있지 않았다. 민주화와 같이 있지 않았다. 김영환 후보 그리고 2명 이상의 후보에게 질문하는 알겠습니다. 게 기초론입니다. 그리고 안철수와 같지 않았고 국민의당과 같이 하지 않았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당대표를 할 수 있겠나 하는 그 정통성, 적통성을 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운천 의원님 정말 존경하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의 1등 공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의당이 분열되고 바른정당, 바른미래당이 만들어진 것이 과연 이번 지방자치선거에서 유리했던가? 지금 현재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덧붙여서 민주평화당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 말씀해 주시죠. 뭐 한 20초밖에 안 남았으니까 결론만 하고 이따가 제가 주도권 토론에서 답변 드리기로 하겠는데요. 우선 바른미래당이 국민이 기대하는 건 그 싸움 좀 그만하고 분열 좀 그만하고 정자 통합을 했으니까 통합정당을 제대로 해보라 했는데 분열과 구태가 그대로 드러나서 완전히 몰살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분열로 일어났던 물리적 시간이 다 통합을 이제 지났습니다. 화학적 통합으로 멈춰주시죠. 확대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때 주도권에 얘기 드리겠습니다. 토론방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9분 동안 2명 이상의 후보에게 질문해달라는 것이고요. 답변 시간 30초 이상 보장해달라는 발언하는 것입니다. 동안에 2명까지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끼어들어서 시간을 너무 적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기본 룰을 잘 지키는 것도 후보자의 자리를 평가하는 중요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후보들께서 상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손학규 후보에게 9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전라북도에 왔으니까 우리 정운천 의원께 집중적으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북 경제가 아주 어렵죠? 어떻습니까? 전북 경제 그러면은 우선 군산 경제 몰락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현대중공업의 조선소가 폐쇄가 되고 한국 GM이 폐쇄가 됐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전라북도에 항상 새만금이 따라다닙니다.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새만금 개발 계획은 세우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대로 올라가는 게 없습니다. 전북에 혁신도시가 왕성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농촌진흥청을 비롯해서 6개 공장이 들어서고 6개 농촌 기업이 관계 기업이 들어서고 국민연금 공단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LH공사가 여기 오려고 했다가 못 왔죠. 그때 토지공사는 여기 왔으니까 토지공사만이라도 좀 나눠서 달라 그런 얘기가 있었던 줄 아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정말 그때 당시에 제가 도지사로 출마해서 공약까지 LH공사 전주로 오겠다 했는데 진주로 가가지고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파서 다른 사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데 제가 함구 속에 들어가서 일주일간 석고대죄를 했습니다. 그 덕분에 오히려 더 큰 효과를 본 게 LH공사는 적자투성이가 진주로 가고 대신 기금운용본부가 이렇게 전주로 오게 돼서 600조를 운영하는 기금운용본부가 금융허브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긴 됐는데 지금 기금운용본부도 여기 온 뒤에 여러 가지 후유증이 남아서
뭐 기금운용본부장이 지금 현재 공석에 있고 실장들이 공석에 있어서 또 이익률이 뚝 떨어지니까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기금운용본부가 미국만 하더라도 그 워싱턴이나 맨해튼에 있는 게 아니라 저쪽 시골에 있어서 그러한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금융 허브를 만들어내는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LH공사의 한을 우리 도민들한테 풀어드리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온 뒤에 투자 수익률이 낮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숫자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전주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근데 전혀 아닙니다. 그건 왜 전혀 아니냐면 지금 경제가 지금 이렇게 내려가면서 코스닥이다 뭐 여러 가지 물가 지수, 경제 지수가 떨어지니까 거기에 삼성이나 어디나 투자해 놓은 데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떨어지니까 결국은 그 영향으로 가장 크다고 봐야 되는데 이거 여기 오면 장기적인 대체 투자랄지 해외 투자에 그러한 전문가들이 와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보다는 적폐청산이라고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이러한 창조적인 일에는 굉장히 소홀히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금운용본부에 그 인재들이 제대로 오지 않고 있다. 인재들이 서울을 떠나려고 하지 않고 있다. 기금운용본부를 운영하는 이 사람들은 펀드 매니저도 만나야 되고 국제적인 교류도 해야 되고 하는데 외국 사람들도 서울에만 오지 전주까지 내려오려고 하지 않고 인재들이 전주에 가서 근무하려고 그러지 않는다. 그러니까 서울 사무소를 둬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펀드 매니저들이 다른 펀드 매니저가 기금운용본부의 펀드 매니저하고 월급만 하더라도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국가기관의 그 룰 속에다가 기금운용본부의 그 펀드 매니저 월급을 주다 보니까 지금 낮거든요. 이거를 대폭적으로 올려가지고 진정으로 600조를 움직이는 그 이익을 나는 거는 1년에 10%만 해도 60조가 올라가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최고의 펀드 매니저를 영입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 그러한 융통성을 우리 정부에서 또 국회에서 빨리 만들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그거 만들어줄 것을 동의하고 요구합니다. 만약에 기금운용본부는 그냥 전주에 두는데 핵심적인 그 기금 운영자들, 그 최고의 경영자들 이런 사람들이 서울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금 운영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서울 사무소를 뭐 적은 규모라도 둔다. 그렇다고 하면은 정운천 의원 생각이나 전주 전북 그 도민들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처음에는 껍데기만 오는 거 아니냐 했는데 이게 전부 이제 600명이 다 왔어요. 다 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영국에도 사무실이 있고 맨하탄에도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에도 여기에 필요한 직접 이렇게 담당할 필요한 사무실은 이렇게 나눠서 함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에 있으니까 기금운용본부를 운영하는 주체도 우리 전북의 모든 분들이 힘을 합쳐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전향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면서 기금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 전북 모든 분들이 동의하에 해야 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새만금과 관련해서 김영환 의원께 뭐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있었던 새만금 이것이 아직도 뭐 지금 계속 뭐 진행 중에 있는데 새만금을 뭐 여러 가지로 새만금 항만을 만든다, 새만금 공항을 만들어야 한다. 또 중요하게는 새만금을 대중국 전진기지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김영환 의원께서는 새만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한번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새만금은 참 지루하고 어려운 문제로 전라북도 도민들께 생각하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억만 평이나 되는 이 옥토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은 큰 자랑이고 앞으로 전라북도의 큰 자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만금을 접근하는 방식과 상상력의 크기를 달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여기에 중심이 될 수 있는 세계적인 기업을 가져와야 합니다. 국내 대기업이든 세계적인 기업을 가져오고 그 1차, 2차 벤다들이 줄지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만들지 않는 파급성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가 농도기 때문에
스마트팜과 관련된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제발 네덜란드를 가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덜란드의 국토가 지금 우리나라 국토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지만 농업 수출이 지금 전 세계 2위 아니겠습니까? 그런 스마트팜, 농업의 IT와 또 다른 기술을 접목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지금 현재 그 새만금은 우리가 그런 전략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생기고 리조트가 만들어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관광이 시작도 안 됐습니다. 1,500만 들어오는 관광 입국의 나라가 됐는데 지금 뉴욕이 1년에 5천만 명이 거의 다녀가고 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관광을 우리가 활성화시키고 다도해하고 연결하고 서해안을 연결한다면 틀림없이 새만금의 공항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의 인천 영종도와 새만금과 그리고 부산 신동해안 시대에 부산의 물류의 중심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망을 크게 갖고 상상력을 크게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바이에 예.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섰다고 얘기를 합니다. 새만금이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기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대중국 무역과 대중국 투자, 또 중국에서의 투자, 이것은 우리 경제에 아주 결정적인데 새만금이야말로 대중국 진출의 전진 기제가 되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항구를 늘리고 또 공항을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수요를 보고 차차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새만금이 서해안 시대의 중심 기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나셨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운천 후보의 주도권 토론입니다. 어쨌든 전라북도에 손학규 후보님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오늘 전라북도에 왔는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지역장벽에 묶여서 전라북도는 홀대받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번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도 지금 GM 사태, 군산이 지금 완전히 재난 사태입니다. 그럼 어떻게 바꿔야 할 거냐, 이거를. 지금 일자리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됐는데 그 지금 군산 같은 데는 정말 공황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해라 하는데 해결 방법을 아직 정부에서는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영환 후보님하고 손학규 후보님 말씀했으니까 나머지 세 분 후보님께서 전북 발전에 딱 한 가지씩만 나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나를 발전시켜 줄 수 있겠다 하는 그 얘기를 우리 하 후보님부터 한 30초 간격으로 한번. 전북 발전. 예. 뭐 하나 이거 제가 한 발전시키면 말씀만 되겠다.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영환 후보 상상력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남들이 다 합니다. 웬만한 거는 다 하는데 저는 새만금의 미래를 그 해양 리조트 그리고 해양 관광의 메카로 좀 보고, 지금 서해가요 중국 배하고 맨날 싸움만 합니다. 중국 어로 때문에, 그 고기 잡는 배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하고 통 크게 합의를 해서 서해 전체를 어로 금지 구역으로 두고 이 물을 깨끗하게 해서 서해를 거대한 풀장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그 거대한 야심찬 계획에 전진 기지를 새만금으로 두는 이런 좀 정말 21세기 동부가 새로운 비전을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이게 장기적인 비전입니다. 단기적인, 중기적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큰 꿈을 꾸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권은희 후보님 꼭 새만금만 얘기할 게 아니고 혹시 여기 내려오시면서 네. 야, 전북은 뭐가 있더라, 이거 하나 발전시키면 되겠다는 거 하나 꼭지 하나 말씀해 주세요. 또 뭐 다음 질문도 또 있으니까요. 일단은 그건 삼성 관계는 그때 답을 하기로 하고, 새만금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테마파크 얘기도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중국하고 가깝기 때문에 중국과 이 뭐 직접 해저 터널을 뚫든지 어떻게 하든지 연결을 하고 이 부분을 중국하고 관련되는 걸로 좀 활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뭐 디즈니랜드라든가 뭐 이런 큰 테마파크를 하는 것도 좋은 그 아이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준석 후보님.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잠깐만, 내가 이게 지금 청년 같은 새로운 그리고 전공이 컴퓨터 뭐 이런 분들인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거에 덧붙여서 지금 청년 일자리가 너무 어렵잖아요. 응? 정말 청년들이 어디 갈 데가 없는 정도.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네, 먼저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은 기계적 영농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이제 스마트팜 시스템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공간은 대한민국 안에서 전북 외에는 딱히 없습니다. 경지 정리가 이렇게 잘 돼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제가 오면서 전북의 통계들을 한번 훑어봤는데요. 가장 이제 비극적인 통계가 뭐냐면 미래 세대, 그러니까 학생들의 기초 학력이 굉장히 저하돼가지고 전국에서 뒤에서 1등, 2등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수능 통계나 이런 걸 본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역에서 기초 학력 증진에 투자를 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일자리냐가 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야기했듯이 강원도에 예전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무슨 산업을 일으켜야 될까라고 했을 때 강원랜드가 하나의 대안이 됐던 게 뭐냐면은 서비스업을 강원도에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그것이 됐던 것이고 최근에 취업 청탁이나 이런 부정적인 면만이 보도됐지만은 지역의 산업을 일으키려면 아까 하태경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적인 발상의 이제 전환이 필요한 것이고 저는 특히 아까 뭐 권은희 의원님이 이제 테마파크도 얘기하셨지만은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렇게 수요를 한 번에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데 다만 테마파크는 이번에 상하이에 디즈니랜드 생기면서 조금은 과거보다 이제 경쟁력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전격적으로 마카오나 아니면 싱가포르 모델을 같이 해가지고 그리고 컨벤션과 일정의 카지노라든지 아니면 이런 산업들이 같이 결합된 형태로 하면 좋은데 저는 약간 우려되는 것이 아까 공항 문제로 여러 가지 얘기 나왔지만은 지금 호남고속철도, 호남고속도로 축 이외에 벗어난 지역의 새만금의 교통 인프라 같은 것이 과연 그것을 하기에 적합할까에 대해 가지고 더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정운천 의원님께서 앞으로 무안공항이나 아니면 청주공항 이런 것들 사이에 껴있는 지역의 새만금 지역에 지금 공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하태경 의원님도 맨날 그것 때문에 고생하시지만은 영남권 신공항 문제처럼 지역 갈등이나 이런 걸 조정하시는데 많이 노력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좀 너무 길게 하셨네. 할 말이 많아서 그래요. 전부 보니까. 네, 제가 이 5분 후보님들한테 이렇게 요청해서 말씀드린 거는 우리 후보님들이 이번에 당대표가 되고 최고위원 되고 바른미래당의 중요한 자산으로 되기 때문에 전라북도에 오셨으니까 전라북도에 관심 가져 있는 거를 좀 더 제대로 좀 표현 한번 해보시라는 뜻으로 이렇게 했는데 저는 지금 직접 당사자인 접니다. 새만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일반 그 공업단지, 산업단지 한 50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5,400만 평입니다. 근데 5,400만 평을 하는데 항구를 지금 3만 톤급을 하고 있어. 말도 안 되죠. 공항도 없어. 이래가지고 5,400만 평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좋으신 말씀을 해서 김영환 후보님이랑 하태경 후보님 했는데 이게 지금 네덜란드의 노테르담 방식, 암스테르담 방식을 하면 유럽의 2억, 3억 먹여 살릴 수 있는 게 거기서 재가공해서 예를 들어 오렌지 하나만 해도 미국에서 다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재가공해서 다 나가거든요. 그러면 우리 새만금이 얼마나 좋은 입지냐고요. 전 세계의 모든 농산품을 갖다가 식품으로 하려 해가지고 중국으로 나가면 되거든요. 이를테면 공항이 수요가 적다고 하면 공항하고 민수항공사를 만들고 또 MRO라는 하는 예를 들어 비행기 고치는 그런 공장을 만들어서 함께 하면 이게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아까 이준석 후보 말씀대로 지금 현재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가 미국 대통령과 그다음에 북한의 김정은이 만나서 전 세계에 알려졌죠. 이러한 마리나 베이 샌즈 같은 게 만약 여기 온다면 괜히 북경에서 마카오로 싱가포르로 갈 이유가 없잖아요. 훨씬 여기가 가까우니까. 이런 큰 프로젝트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도대체 문재인 정부의 안에서 적폐청산만 하지 그 큰 그림을 그려서 한번 정말 우리 전라도민에게 희망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군산이 저렇게 문제가 된다 해도 위기지역, 위기고용지역 이런 것만 만들어서 지금 땜빵만 하지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은 군산과 더불어 새만금이 합쳐져서 큰 프로젝트로 가야 되거든요. 정우천 후보님 질문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을 딱 했으니까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 후보님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 기금운용본부 새만금은 나왔는데 또 하나의 축이 탄소산업, 또 농생명산업, 그다음에 국가식품 이런 근본 틀이 지금 잡혀 있어요. 전라북도에는 이런 걸 좀 많이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우리 바른미래당이 낙후된 전라북도를 한번 키워내겠다. 우리 손학규 의원님 지금 한 1분 남았는데 좀 종합적으로 아까 말씀 주신 거에서 부족한 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전라북도에 오면은 참 항상 좀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규모도 작고 또 경쟁력도 높지 않고 농도라고 하지만 농업이 크게 발전한 것도 아니고 새만금이다, 군산이다, 혁신도시다. 그렇게 뭐 꼭 그렇게 밝은 것 같지가 않아요. 정부에서는 전라북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기업이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뭐 여기가 여건이 안 좋다고 하지만 제가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보면은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하면은 기업이 들어옵니다. 적극 투자를 해주기 바랍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정말 좀 마무리해야 되는데 마무리를 못 해버렸네요. 저는 사전- 나머지 시간을 저한테 다 예, 쓰라고 예, 그러는 줄 예, 알고 예, 죄송합니다. 예. 사전 질문지도 없고 또 사전에 준비 자료도 없는 기존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하다 보니까 다소 낯설면서 또 열기 나름대로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바른미래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바른미래당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토론회를 보고 계십니다. 이어서 주도권 토론 이준석 후보가 9분의 시간 쓰시겠습니다. 예. 사실 전북에 오면 제가 아까부터 통계를 많이 봤다고 하는데요. 저는 가장 놀라운 통계 중 하나가 뭐였냐면 전국에서 닭 생산량이 제일 많은 곳이 전라북도라는 통계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과연 전라북도에서 어떻게 청년들이 만족할 만한 일자리를 만들어낼까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뭐 정운천 장관님 이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까지 하셨으니까 아까 우리가 스마트팜이라는 그런 어떤 IT와 결합된 형태의 영농을 이야기했지만요. 저는 식품산업 그 자체의 고부가 가치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다른 아이디어들, 특히 아까 말했듯이 뭐 농업 생산량도 그렇지만은 치킨 같은 경우에 진짜 많이 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젊은 세대가 산업화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우리가 농생명 산업의 중심지가 전주입니다. 전라북도에 지금 진흥청이 와 있고 제가 장관을 할 때 이제 식품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익산에 유치를 했는데 그때는 1조 5천억 투자를 했는데 좀 축소돼 갖고 한 지금 7천억 정도 투자가 되고 있어서 일단 근간은 마련이 됐어요. 근데 우리 국민들 또는 우리 농업인들의 시각이 지금 이제 생산 중심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서 생산을 상품화하고 식품화하는 그 과정의 노력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이게 부가가치가 올라가고 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하고 있는 참다래나 고구마는 지금까지 유통이 잘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거를 가르치고 그거를 안내하고 해도 우리 젊은이들이 우선 인식이 농업은 좀 어렵다. 농업은 돈이 안 된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러한 그 어떤 성공 모델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어떤 창업의 어떤 의지를 확대 발전시키고 지금 현재 저 중앙에서 농촌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젊은 한 30대, 40대가 지금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아까 우리 김영환 후보님 말씀한 대로 저기 최고의 앞장서 있는 발전해 나가는 나라가 알겠습니다. 네덜란드거든요. 알겠습니다. 네덜란드를 벤치마킹해서 해나가야 합니다. 저는 또 한 가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최근에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골프장이 그렇게 폐업을 하는 곳이 많다 그래가지고 그걸 단지화해가지고 이제 귀농 인구들을 이제 지역으로 유치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경상북도나 아니면 뭐 경상남도에 이제 골프장들은 많이 진행된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농지로서의 귀농지로서의 경쟁력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가 더 있을 것 같다. 그런 상황 속에서 혹시 귀농 인구를 늘려서 그 전라북도의 산업 기반을 넓히는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산자부에 있을 때 그 태양광 있잖아요. 예, 예.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을 우리 농사 400평을 지면 불과 100만 원 나오는데 태양광을 하면 거의 10배가 나옵니다. 1000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농업과 태양광을 함께 해서 이 태양광의 신재생 에너지를 농민들에게 이렇게 예를 들어 결합을 시킨다고 하면 안정된 20년의 소득이 보장되면서 농업을 또 계속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젊은이들이 못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면
안정된 소득원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태양광과 우리 농민과의 결합을 통해서 땅을 가지고 태양광을 하는 것이니까 땅 주인들이 이익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알겠습니다. 제도화를 해야 된다고. 제가 정운천 장관님 하도 평소에 의정 활동하시면서 이런 거 태양광도 관심 많고 이러셔가지고 아까 말씀 안 하신 말씀할 기회를 일부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또 약간 그러면 어려운 난제들이 또 있다고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까 약간 언급되었던 공항 문제 같은 경우 이미 하태경 의원님은 지역에서 이 공항 문제가 사실 영남 내에서 어떤 갈등을 유발했는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아까 말했던 건 이번 정부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무한공항을 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전라북도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한번 하태경 의원님께 혹시 노하우를 한번 들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전남 전북이 공항 문제로 싸우고 있습니까? 아직 그렇게 그 정도는 크게 아니죠. 대두되지는 그런데 않았습니다. KTX 노선도 예를 들어 뭐 무한공항 통과하게 만들고 그쪽 활성화시키려는 노력하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호남이 하나라는 대원칙을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입지 선정할 때 우리 저 경남 경북처럼 뭐 밀양이냐 가덕도냐 하면 이게 사실 밀양도 경남인데도 불구하고 대구 경북하고 부산하고 한 20년 싸웠을 겁니다. 얻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우리 국민의 에너지를 정말 낭비한 거 지도자들이 정치인들에서 나빠요. 참 나쁘고 또 지금 부산시장 하는 분도 또 그 싸움을 만들려고 해서 내가 정말 쓴소리 잔소리를 많이 했는데 호남은 그런 전철을 정말 밟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또 한 가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제 김영환 후보님 이제 과기부 장관을 지내셨으니까요. 이 농업 기술을 결국 발전시키려면 전 지역에 있어가지고 그걸 수행할 수 있는 연구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지금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대학 설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주에 어떤 경쟁력 있는 산업들이 있을까요? 지금 그 전라북도가 이미 착수하고 있는 식품 산업 클러스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익산에 하고 있는데 참 식품 산업의 시장이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합니다. 초코파이가 중국에서만 1조가 팔리고 있고 신라면이 명품이 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커피 믹스가 러시아에서 정말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 산업을 발전시키는 지금 전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농업은 5차 산업입니다. 농업에서 앞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여기에다 신기술 결합하는 그런 것이 4차 혁명의 아까 손학규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베이스, 전통산업의 기반 위에다가 첨단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전라북도에 대한 질문은 아닌데요. 아까 이제 손학규 대표님께 5.18의 현장에 계시지 않았다는 것에 약간 이제 안타깝다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난번 토론회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하태경 의원님이나 건은 의원님이나 저같이 이제 과거 새누리당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좀 탄핵 사태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지 않느냐는 취지로 이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저는 김영환 후보님 굉장히 그때 기억 남았던 게 뭐냐면은 박지원 대표가 장외로 나가서 촛불 시위 참여하고 투쟁하자 그랬을 때 김영환 그 당시 사무총장께서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우리 새로운 국민의당의 방식이 아니다 그러면서 탄핵 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반대하셨어요. 근데 이게 보도가 짧게 되고 그게 어떤 내막이 있었는지 잘 몰라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것도 새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의원을 뽑아준 것은 국민들이 거리에서의 투쟁을 국회로 가져가서 대화와 타협으로 조정하라고 해서 국회의원을 뽑아줬는데 우리가 부득이 장애로 나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 투쟁해야 되고 저도 나가긴 나갔습니다마는 그걸 다반사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국회의원들은 역시 국회 안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해야 되지 걸핏하면 길거리로 나가고 천막을 치고 거기 가서 눕고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런 것을 절제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한 가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번에 중앙 당사 있는 건물에 사무실을 두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원래 우리 당이 국민의당 시절에는 그 회계 자료를 매달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건물이 사실 임대료가 한 우리 당사로 쓰고 있는 4층 공간이 한 4,2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당사 임대료랑 그 사무실 경비까지 해가지고. 그런데 사실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혁신하는 의미에서 본인들의 그 한양 빌딩 당사를 내놓고 옮겨가지고 10분의 1 정도로 그 당사 비용을 줄여서 한 2천만 원 정도 줄였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그렇다면 이제 어떤 그런 움직임을 보여야 되지 않는가에 대해 가지고 후보 중에 한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당사 계약을 아마 종료한 것 같습니다. 네. 4층, 5층 쓰던 거를 2층으로 줄이고 맞습니다. 국민들은 우리 정당의 비용을 쓰고 또 특권을 내려놓는 문제에 아주 예민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줄이는 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한 달 쓰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십시오.
아니 그런 거 얘기는 아닐까. 근데 뭐 권은희 의원님 또 한 걸 여쭤보고 싶은 게요. 그렇다면 아까 당비를 줄였을 때 저는 제 생각에 사무처 직원들 중에 이제 보면 해고를 당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 가지고 당이 더 허리띠를 졸라매는 자세로 임해 가지고 그분들 다시 모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어떤 생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일단은 우리가 모든 거를 사실 아껴 써야 됩니다. 제가 벤처정당 하는 이유가 거기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대기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는 절차, 뭐 집행하는 게 모두 다 우리 옛날 한국당, 새누리당이나 이런 절차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싹 다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 당이 이제 지지율을 많이 얻고 인력이 더 필요하게 되면 이번에 우리 당을 헌신하고 나가야 되는 우리 당직자들 우선적으로 저는 모셔와야 된다고 예, 정해진 시간 생각합니다. 다 지났습니다. 예, 다음은 하태경 후보의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예, 제가 계속 우리 손 후보님한테 이렇게 많은 질문을 드리는 거는 그만큼 애정이 깊고 우리 국민들께서 또 청문회 하시려고요? 국민들께서 해보세요. 판단을 좀 잘하셔야 돼서 이번에 아무튼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제 손 후보님 어떤 정치적인 길을 걸으셨고 또 어떤 말씀을 하셨고 이렇게 복귀할 시간이 있고 또 손 후보님 철학에 대해서도 알게 된 좋은 기회였는데요. 지난번 토론 때까지 계속 이제 연립정부, 연립내각, 거국내각 뭐 거의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래 이건 7공화국 때 비전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미래의 비전일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비슷한 말씀을 그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탄핵 때인데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2016년 11월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국 내각 안 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면 대혼란이 온다. 그래서 거국 내각부터 하고 탄핵이든지 하야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좀 이제 정무적인 그 시기에 이제 판단력인데 국민의 에너지를 제대로 이끌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국 내각을 안 하고 탄핵을 했는데 대혼란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때 그 상황이 탄핵으로 종료가 되고 국회의원 아마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박근혜 국정농단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참에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합의제 민주주의 독일식의 총리민주주의로 가자. 그것을 위한 과도 내각으로 거국 내각을 구성을 하자. 그것은 박근혜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야 합의로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 주장을 했었죠. 그러니까 제가 손 후보님 안타까운 게요. 국민을 중심으로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제도를 중심으로 보고 있다. 만약에 당시 그 타이밍에서 손 후보님께서 촛불을 제일 먼저 앞장서 들고 박근혜 정부랑 저는 사실 새누리당 있으면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라고 국회 발언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새누리당 있을 때부터 그랬어요. 왜냐? 저도 우리 김영환 선배보다는 어리지만 민주화 운동을 했고 DJYS 정치를 보면서 이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알고 새누리당 내에서 당 내에서도 민주주의가 억압되고 있었고 그 최순실의 국정농단 정말 안에 있으면서 제가 창피해서 그래서 대통령 하야해라고 했고 하야 안 하면 탄핵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저는 뭐 새누리당이라는 원죄가 있었지만 우리 손 후보님은 안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자꾸 거국 내각이라는데 엄한데 힘 빼니까 그래서 아쉬워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근데 아쉽고 안타까울 게 그러니까 없고요. 한 말씀만 들어보세요. 그때 말이죠. 거국 내각이 됐으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 태어나지 않았고 지금과 같이 고용 쇼크 없었을 겁니다. 거국 내각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가 중심이 돼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것을 뜻한 것이고 이번에 정권은 바뀌었지만 박근혜가 문재인으로 바뀌고 대통령이 모든 걸 다 하고 청와대 정부가 더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참 제가 새로운 제주도권이니까 새로운 면모를 보는데
이 상황에서도 손 후보님은 자기 애고가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요. 정치인은 자기 애고라고 애고를 하지 내려놔야 마시고, 되는데 그냥 근데 문제는 타의원의 생각만 그 말씀하세요. 타이밍에 거국 내각뿐만 아니라 본인이 총리가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보태셔가지고 내가 이게 총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모든 것을 내놓고 여야가 합의를 해서 거국 내각을 구성을 할 때 그것을 거부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한 것이지 내가 총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김병준이 아닙니다. 시간이 가서 우리 김영환 후보님께 사실 어제 우리 토론할 때 제가 놀랐습니다. 박선수 의원 관련해서 박선수 의원은 바른미래당 의원으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입각 제의가 와도 당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발언한 것에 대해서 약간 뒤에 수습을 또 하셨어요. 그건 뭐 순발력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김영환 후보는 이거 볼 때 손 후보님이 당원들한테 사과해야 될 문제 아닌가요? 무슨 성동적서 같이 예, 지금 한 쿠션 먹고 지금. 저는 그 예의에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제 제가 들은 바로는 이를테면 박선수 의원이 우리 당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청와대가 박선수 의원을 뽑아가도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협치라는 것은 정당과 정당 사이의 협치와 대화가 돼야 되는데 박선수 의원을 불쑥 뽑아가겠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말씀으로 저는 들어서 공연히 싸우고 계시구나. 조금 잘못 그렇게. 들으셨는데. 근데 그거보다 이준석 후보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네. 어제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사실 이제 우리 당의 현실을 이제 손 후보께서 언급하셨다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건 이제 지향점이었을 텐데 그 측면에 있어서 오해를 살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 왜냐하면 의원 저도 27이라는 숫자는 가끔 언급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은 있지만은 26가지를 낮춰가지고 굳이 지금 상황을 열화시킬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의외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정치인 한마디 한마디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또 복선이 깔려 있고 의원 빼각이라는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우리 스스로 의원 빼기 이 뺄셈 정치, 통합의 정치가 아니라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어쨌든 손 후보님께서 오해를 살만한 발언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과할 용의가 없어요. 하태경 후보 이 자리는 말이죠. 우리가 당을 통합하고 개혁하기 위한 그런 후보자들의 모임입니다. 자꾸 그렇게 싸움 붙이고 또 사람을 헐뜯고 또 침소봉대하고 그러지 마세요. 저는 시원하고 화끈한 정치를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드린 거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은 통합의 정치에서 어제 한국당과 통합 안 하겠다 대구에서 말씀하신 거는 시원하게 말씀하셨어요. 저 생각하고 전적으로 같고요. 당대당 통합은 없다. 근데 이 호남 전북에는 민평당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민평당에서 우리 바른미래당과 뭐 당대당 통합하자 이런 제의가 만약에 들어온다면요. 손 후보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런 제의가 없을 겁니다. 다만 저는 호남 주민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른미래당으로 통합을 할 때 호남의 국회의원들 결국 떨어져 나간 외면을 한 이런 것은 바른미래당이 지고 가야 할 짐이다. 그것을 어떻게 회복하는가, 호남의 지지를 어떻게 우리가 얻는가 하는 것이 큰 과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거꾸로 민평당에서도 우리한테 통합 제의가 없을 거라고 보셨는데 손 후보님이 대표가 되시면 민평당 쪽에 우리 합치자 이런 제안을 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어느 당에다가 통합하자 이런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반성하고 우리가 그 민생을 제대로 챙기면서 그 통합을 하고 개혁을 하는 그런 혁신정당이 일단 되고 그리고 나서 정치개혁, 정계 개편의 씨앗을 보자 이런 말씀. 그래서 그렇다면 손 후보님이 지금 제1 슬로건을 통합의 정치라고 이렇게 두세요. 이게 좀 정치의 메시지가 분명해야 되는데 통합의 정치라 그러면은 국민들은요. 당내, 우리 당내 통합을 이렇게 안 떠올리고 바깥의 통합을 떠올리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지율에 연연하지 말고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지지율보다는 어떻게 좀 정계 개편을 주도적으로 실제로 선대위원장 맡으실 때 그 지방선거 선거 끝나고 정계 개편을 앞장서 하겠다 이런 말씀 또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만약에 지금 그런 뜻이라면은 통합의 정치가 아니라 혁신의 정치를 하겠다. 근데 지금 정계 개편에 대해서는 아무런 비전을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럼 통합은 1차 당내 통합이라고 누차 말씀드렸고
국민들과 우리 당원들은 그것이 뭔지 압니다. 2차는 뭡니까? 2차를 말씀해 주셔야지. 아무것도 못한다. 2차는 그게 그리고 본론인데 그 서로만 다음은 말씀하시고 그 뒤에 가서 시간 얼마 안 보여줍니다. 남으셨는데 2차는 뭡니까?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주도권 토론 마지막 순서입니다. 권은희 후보입니다. 네, 제가 세 분께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답변은 조금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영환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당에 삽니다. 김영환 후보님 지사 후보일 때 왜 자신의 좋은 공약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이재명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까 처음에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것저것 살펴보니 그럴만 하겠다. 우리 후보님이 이 불의를 보고 이거를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생각, 거기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하고 계시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김부선 씨가 검찰에 출두를 하지 않습니까? 내 페이스북에다가 그렇게 썼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민주당하고 정의당은 자기를 무시를 했고 바른미래당은 이용을 했고 한국당은 비난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뭐 모르겠고요. 일단 왜 우리 바른미래당이 비난을 했다고 느끼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김영환 후보님께서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부선 배우는 30초 주시겠습니까? 30초? 네네네. 예, 예. 는 제가 한번 뵀습니다. 이제 네. 그 사이에 뵀고요. 많은 얘기를 나눴고 우선 기본적으로 김부선 배우와 그 딸 이미소 양에게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밝히는 과정에서 이것이 또 불거져가지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오늘은 또 경찰까지 가야 되는 처지이기 때문에 저는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고 바른미래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저하고 하태경 의원하고 같이 싸우는 일을 했을 뿐인데. 근데 왜 이용당했다고 그러니까 생각하죠? 그렇게 예. 해서 본인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뜻으로 얘기하고 정치권 전체를 비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저한테는 이유는 또 없고요. 한때는 또 예. 굉장히 고마움을 또 표시하고 명예를 회복하게 돼서 고맙다. 가슴에 꽂혀 있는 칼을 뽑아내게 돼서 고맙다. 돌아가신 아버님이 돌아온 것 같다. 우리 하태경 의원님 다 녹취록 갖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렇지만 한편을 생각하면 또 억울하고 답답한 생각도 있어서 비난도 하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질문은 아니고 그냥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건 중에서 김사랑 씨 건이 참으로 황당하다.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뭐 우리 존경하는 손학규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성용 부의장이 어제 다른 당이 대부분 올드보이가 되기 때문에 우리 당은 타당과 좀 차별화를 했으면 좋겠다, 당대표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성용 부의장 제가 아주 존경하는 분이고 사선 의원으로 그 도의원 군수시장을 역임하신 아주 역전의 용사입니다. 제가 주성용 의원께 제대로 잘 못했습니다. 저에게 섭섭한 것도 있으실 겁니다. 다만 저는 우리가 한 시대가 갔다.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 그건 제가 출마 선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당을 통합을 해야 할 것이고 또 당의 개혁을 위해서 네, 제가 알았습니다. 부족하지만 네, 제 역할을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죄송합니다. 섭섭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통합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우리 당의 통합을 위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화통합 부서, 화학과 통합으로 하나 되자는 이 부서를 하나 만들겠다. 그리고 원외 상임위를 구성해서 양당 인력을 같이 섞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우리 손학규 후보님은 그러면 분명하게 나는 이거 두 개는 하겠다. 요거를 얘기를 해 주십시오. 두리뭉술이하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권은희 의원님께서 그대로 말씀을 하셨네요. 네. 저는 통합주의자고 또 계파를 따지지 않습니다. 내 사람을 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평하고
공정한 것이 제 인사원칙의 제1원칙입니다. 당을 앞으로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가 되면 말이죠. 네, 꼭 기억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정은천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우리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한국농수산대학 여기에 졸업생들이 과학적 어떤 기법을 이용해서 농업을 하다 보니까 그 연 소득이 일반 농가의 2배 정도, 8천만 원이 지금 넘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좀 벤치마킹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우리 전주가 경북 상주와 함께 스마트팜 밸리, 혁신밸리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맞죠? 예. 예. 근데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이 반대하는지 아십니까? 그 얘기 좀 함께 드릴게요. 네. 예. 지금 농수산대학이 진흥청 소관을 농식품 소관으로 확대해서 총장제도로 만든 게 제가 농식품 장관 때 만들었고, 또 이게 전라북도에 유치한 뒤에 또 학생 수를 또 한 과를 늘리고 해가지고 지금 농수산대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지금 현재 지금 말씀하신 스마트팜 이 혁신밸리 같은 경우는 농수산대학하고 아주 직결되는 분야고 앞으로 새로운 미래 산업에 직결되는 건데, 스마트팜 또 기업 스마트팜 이게 앞으로 절실하게 필요한데 기존에 있는 전통 농민들이 거기에 대한 거부감을 사실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은 이것도 일종의 이제 농민들 간의 갈등이지 않습니까? 이 갈등을 그러면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할 거냐를 제가 이제 물은 거고요. 항상 이제 신구하고의 갈등인데, 그러한 거는 우리 저 통합 바른미래당,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하고 내부에서 지금 분열이 일어난 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분들의 공감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앞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면 계속 갈등은 확대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국회 차원에서 제가 민생 총괄 특위를 하자는 이유가 그런 거 해결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반대하는 분들은 일반 농사를 짓는 농가인데요. 이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대기업이 나중에는 결국 이것이 대기업의 차지가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을 사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그냥 확대돼서 일반 농가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어떤 정책이라는 거를 보여줘야 되고, 또 그런 정책이 되도록 이 정책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 기업이 이익을 기업이 다 가져가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기업이 이익을 공유하는데 거기에 일반 농가가 참여해가지고 협동조합 형태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새로운 어떤 모델이 나오게 되면 그 문제 해결 방법이 네, 고민을 겁니다.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김영한 후보님께 아까 김사랑 씨 문제 묻겠습니다. CCTV를 왜 확보를 못합니까? 그건 경찰이 김사랑이라는 분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네. 그게 인권 문제가 지금 제기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게 지금 1차 책임자가 경찰이기 때문에 경찰이 이 문제에 대해서 미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명백하게 밝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네, 이걸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거기 때문에 묶어서 국정조사나 이런 것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주도권 토론이었습니다. 사전 질문지도 없고 그리고 준비 자료도 없는 차별화된 토론회. 이번에는 두 번째 공통 질문 진행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을 중단하고 한국 GM 군산 공장은 문을 닫았습니다. 전라북도가 경제 회생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최근 삼성전자의 투자설로 지역 경제가 한때 술렁이기도 했습니다. 후보들께서는 삼성의 전북 투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전북 경제의 비전이 따로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손학규 후보부터 시작합니다. 삼성전자가 군산에 꼭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장산업, 삼성전자의 25조 4대 신기술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다가 군산은 현대 GM이 문을 닫았고 많은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전장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IT와 자동차 부품 산업을 합친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삼성전자의 블루 오션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니까 전북에 특별한 투자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군산에 꼭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삼성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고 또 기초 기간산업 유치를 위한 투자를 해줬으면 시간 다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정운천 후보입니다. 2011년 새만금 종합개발 계획을 세울 때 삼성이 7조 5천억을 투자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하겠다고 했다가 후퇴를 했습니다. 이번에 180조 투자를 한다는데 꼭 군산과 더불어 새만금이 함께 연계할 수 있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꼭 투자를 한다면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한테 큰 기회가 되고 국민들한테도 큰 호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항상 큰 기업이 오려고 하면 그 기업이 환경이 우호적인 환경 내지는 이익이 돼야 옵니다. 그냥 공짜로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그거를 받을 만한 그런 환경도 만들어 줘야 되고 또 국회에서는 규제 프리존법 같은 그 법을 빨리 통과시켜서 그 삼성이 들어왔을 때 이익이 되게끔 만들어 주었을 때 올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위기시에 삼성은 그 기회를 잘 포착해서 꼭 한번 투자를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이준석 후보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이런 전북의 전통적인 산업 기반이 무너진 것에 대해 가지고 우선 주민들이 정확히 짚으셔야 된다 봅니다.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와의 외교 속에서 이미 환율 통제력이라는 걸 상실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제조업을 이끌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환율 정책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군산에서 조선산업과 자동차 산업이 몰락해가는 과정 중에서도 좀 약 한번 써보지 못하고 이렇게 주민들에게 실망만 안겨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신수종 사업으로서 과연 이 새만금이라는 곳에서 어떤 것이 흥할 수 있을까 고민해봤을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삼성이 투자를 유치하고 이런 전통적인 제조업 기반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결국 젊은 세대가 이 전북에 정착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만이 전북의 100년 미래를 보고 봤을 때 유효한 전략일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도민분들이 합심해가지고 또 지역 정치인들이 합심해서 결국 아까 언급했던 싱가포르나 아니면 마카오 같은 홍콩 같은 지역처럼 마이스 산업을 발달시킬 수 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중국의 자본들 유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중점적으로 한번 연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하태경 후보입니다. 기업 유치는 세 가지 요소가 핵심입니다. 인프라, 그리고 세금, 교육. 근데 우리나라는 도지사에게 너무 권한이 없어요. 미국은 주별로 세금도 자체적으로 정하고 교육 정책도 자체적으로 정하고 하니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파격적인 혜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 지방자치 훨씬 강화돼야 되고요. 그리고 인프라는 이제 3년 뒤에 세계 잼버리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빨리 더 투자를 해서 인프라 갖춰줘야 됩니다. 그리고 새만금 이렇게 가다가는 30년이 아니라 100만금 됩니다. 100년 지나도 될까 말까 하는데도 새만금 빠르게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금 그리고 인건비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최저임금 정책 잘못됐습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이 높으면 돼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딱 정하지 말고 범위를 정해주고 그 도에서 그 범위 안에서 어떤 때는 낮게 어떤 때는 높게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면 기업을 더 잘 유치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좀 독자적으로 정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은희 후보의 발언입니다. 삼성이 이제 8월 초에 이제 앞으로 3년간 180조를 미래 산업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미래 산업이라 하면은 뭐 AI, 5G, 바이오 그리고 전장 부품 산업인데요. 우리 전라북도는 지금 그 상용차 자율주행 전진 기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전장 부품 산업을 연계를 한다면은
이것이 어떤 시너지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삼성이 지금 전북에 이런 선물을 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를 안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기존 산업이 무너지는 전북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좋은 그림을 그리고 좋은 그 제안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저희들도 어쨌든 그 측면으로 지지를 해드릴 테니까 이번에 그 무너진 산업을 신산업으로 바꾸는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환 후보입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될 값에 지금은 삼성전장을 데려오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중국의 전기차에는 5천억을 투자를 하고 하만 같은 세계적인 기업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전장을 이쪽에다 투자하지 않고 있는가? 그 장애 요인을 제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일랜드에서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대기업의 땅 부지를 1원에 판, 그런 1달러에 판 사례가 있습니다.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도민들의 합의, 노력, 이것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베트남에 가 있는 기업이 6천 개가 있습니다. 이 6천 개의 기업 가운데 한 2천 개만 우리 새만금에 돌아와도 청년 실업 문제, 고용 문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노동자를 한 30만 정도 벌목 고는 가 있는 사람들을 이쪽에 데려다 북한 공단을 만들고 거기서 임금을 1,000불씩 주는 그런 북한 공단을 남쪽에다 만드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상력을 크게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어느새 후보 6명의 열정적인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토론을 정리한 순서로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그럼 정운천 후보의 마무리 발언부터 듣겠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 바른미래당 이렇게 당 대표 최고위원이 다 될 분들이 우리 전라북도에 오셨습니다. 또 전라북도의 현안을 직접 이렇게 파악하고 앞으로 잘 해가겠다는 그러한 의견도 냈습니다. 정말 2년 전에 32년 만에 선거혁명으로 동서 통합의 아이콘을 만들어 주신 정운천이가 있었기에 이러한 통합의 쌍발통의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 에너지를 가지고서 뛰어넘어서 정말 국민이 꼭 지금 바라보는 그러한 이념을 뛰어넘는 그러한 민생 실용정당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상도 전라도 뛰어넘는 그런 동서통합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이 최고의 가치를 만들어낸다면 우리 전라북도뿐만이 아니고 전라북도 전국에서 지지를 크게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를 밀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준석 후보입니다. 네, 영호남 갈등이라는 단어 저는 들으면서 커왔지만은 제가 체감해보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호남 갈등이 마음속에 남아있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이번에 한번 변화의 주체가 되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영남도 가보고 호남도 가보고 이렇게 대학생들, 지역에 있는 이제 미래를 준비한 대학생들 만나보면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그나마 조금 더 진취적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서울로 올라갈 수 있는가 그런 방법들을 고민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과연 지역에서 우리가 어떤 머리를 맞대는 과정을 가지고 이런 걸 고민하느냐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 이준석이 가져올 변화라는 거는 발로 뛰는 그런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에서도 한번 그런 모임을 했고요. 광주에서도 그런 모임을 했는데요. 젊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토론을 통해 가지고 답을 도출해보고 그것을 중앙정치권에서 풀어내는 그런 새로운 소통의 정치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전라북도도 지금까지 아주 좋은 정치 선택들 해주셨던 것처럼 젊은 사람을 한번 밀어주는 그런 선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태경 후보입니다. 오늘 토론 잘 보셨습니까? 오늘도 제가 이 부분 꼭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당의 리더십은, 우리 당의 대표는 정직하고 진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실언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는 손 후보에게 유감을 표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분명히 거국 내각하지 않고 탄핵하면 대혼란이 오고 또 그 거국 내각에 총리로 국회에서 손 후보 본인을 합의하면 총리를 용의가 있다는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그걸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박선숙 의원은 우리 당 의원으로 볼 수가 없다, 보기가 어렵다. 그리고 정부에서 입각을 제외해도 우리 당이 관여할 바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한 기록이 다 있는데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사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해될 발언임에도 충분한데도 말입니다. 저는 우리 당 리더십은 새로운 리더십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실한 리더십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은희 후보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4대강에 22조가 들어갔는데 연봉 2,200만 원짜리 100만 명 일자리를 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이 정권에서 일자리에 54조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245만 명의 일자리가 생겨야 되는데 10만 개도 채 못 생겼습니다. 기업 경영을 하거나 이렇게 해본 사람들은 이런 소리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아마추어 정권에서 지금 소득 성장, 소득 주도 성장 경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다려 달라는데 믿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는 정부를 브레이크를 못 잡았습니다만 강한 야당이 있어야 이 브레이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이 강한 야당이 되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당대표가 정말 중요합니다. 엄마 리더십을 가진 저 권은희를 주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영환 후보입니다. 예, 저는 호남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저와 아내가 세상을 뜨면 망월동에 묻히는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가 됐습니다. 어머니도 잠시지만은 유치장애를 다녀오는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광주와 함께 했습니다. 그런 제가 원내대표, 당대표, 대선주자 또 경기지사 등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저는 계파 정치에 반대하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시고 난 뒤에 열린우리당 창당할 때 남아서 민주당에서 2번 낙선했습니다. 국민의당에 나와서 이 길을 험난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정말 당대표가 한번 돼보고 싶습니다. 한번 돼서 국민들이 김용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여주고 싶습니다. 호남에 기반이 없습니다. 조직도 없습니다. 언제나 예선 탈락했습니다. 이번에 저를 선택해 주셔서 당의 변화의 도구로 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손학규 후보입니다.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가 이제 반을 넘어서 반환점에 돌아섰습니다. 당대표가 되는 것도 힘들지만 요즘은 만약에 내가 당대표가 되면은 이 당을 어떻게 이끌까 걱정이 큽니다. 좌절과 낭패감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정당을 만드는데 뭘 해야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탈당하겠다고 생각을 했다가 손 대표가 나오는 것을 보고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탈당을 했는데 손 대표가 되면은 복당을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통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개혁을 해야 합니다. 혁신정당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돌보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이기는 정당 만들겠습니다. 저를 뽑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전북에서 진행한 바른미래당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9월 2일 바른미래당 전당대회가 이제 열흘 남짓 남았는데요. 바른미래당은 28일과 29일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고 30일과 31일에는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31일부터 대회 날인 9월 2일까지는 ARS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각 후보자들의 정책과 비전을 꼼꼼히 살피고 소중한 권리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나와주신 후보자 6분, 열띤 토론 감사합니다.